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네, 삶의 지혜가 되는 소송 이야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현재 1년에 소송이 몇 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네, 만 건이요? 지금 1년에 670만 건 정도의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한 2015년 정도만 하더라도 한 620만 건 정도로 추정이 됐었어요. 지금 한 50만 건 정도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대한민국에서는 소송의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소송공화국 대한민국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우리나라랑 법률 제도가 비슷한 곳이 일본이거든요. 그러면 형사 고소만 봤을 때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고소 건수가 얼마나 차이가 날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가 10배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소송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친숙한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변론을 하고 있는 법정을 가보면요,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여서 동업을 같이 시작했다가 동업이 잘 안 되면서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싸우는 사람들, 혹은 상속 때문에 치열하게 다투는 형제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왼수가 돼서 다투고 있는 부부들까지도 제가 항상 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사례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그래,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세요? 당연히 살다 보면은 그런 일 있을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시죠? 뭐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뉴스에서도 나오잖아요. 아니면 흔히 뭐 친구의 친구가 그랬다더라 라는 이야기도 들으시고요. 그만큼 소송이라는 게 흔하고 일반적이라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나는 소송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혹시 재판하는 것을 실제로 법정에 가서 보신 분들 계세요? 내 재판은 아니었지만 방청을 했다. 혹은 나는 배심원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해 본 적이 있다. 없으세요? 그렇다면 재판이라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어떤 것이 상상이 되세요? 검사와 변호사가 치열하게 변론을 하고 판사가 법봉을 땅땅땅 두드리면서 판결을 선고하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는 법봉이 없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만 나오는 것이고요. 1960년대부터 법원의 좀 권위주의를 없애보고자 해서 법봉을 없앴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과 다르고요. 재판을 실제 가보시면 변호사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말로 하는 재판이 아니라 서면으로 하는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말보다는 글을 잘 써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소송과 실제 소송은 어느 정도 다르다는 게 좀 감이 오시죠? 그래서 오늘 일반적인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소송 종류는 이거 말고도 행정소송이나 가사소송 같은 것들도 있지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니까 제외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돈 문제예요. 내가 돈을 받아야 되고 돈을 줘야 되는 입장, 그리고 부동산에서 나가야 되고 내가 부동산을 건네받아야 되는 입장, 이렇게 채권 채무, 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하는 것을 민사소송이라고 하고요. 형사소송이라는 것은 국가의 형벌권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심판을 하고 형을 선고하고 형을 집행하는 절차를 형사소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선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소송 되게 싫어하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해서 힘들다. 웬만하면 소송 안 하고 끝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으로 나의 권리가 어떤지, 너의 의무가 어떤 것인지를 1차적으로 다투고요.
1차적으로 다툰 다음에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 소송밖에 답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민사소송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민사소송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보전처분으로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것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가압류라는 것은 흔하게 통장 압류당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통장에 있는 돈을 묶어놔서 쓸 수 없도록 하는 게 가압류고요. 가처분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 그것을 가처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소송 중에 이 사람들이 돈을 다 써버리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면 소송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압류와 가처분을 한 다음에 본격적인 민사소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의 시작은 어떻게 될까요? 원고가 소장을 쓰는 거에서 민사소송이 시작이 되겠죠.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서 쓰는 소장 샘플인데요. 그 소장은 크게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으로 나뉘는데요. 우선 이 소장을 보시면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이 있고 밑에 청구 취지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청구 취지라는 것은 소장의 주제, 나의 목적,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3,800만 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소장 받은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이자를 받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청구 취지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잘못했으니까 피고가 부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의 청구를 가집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내용으로 청구 취지를 작성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청구 원인을 작성하게 됩니다. 청구 원인이라는 것은 판사님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판사님, 제가 피고에게 4천만 원을 빌려줬는데요. 직장 동료인데 너무 힘들다고 해서 금방 쓰고 돌려준다고 해서 4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라고 이제 1번에 써 있죠. 그런데 이 친구가 200만 원만 갚고 나머지 3,800만 원에 대해서는 변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을 이렇게 소장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3,800만 원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한 연 15%의 지연이자도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 저의 청구를 인용해 주세요. 라는 내용으로 소장을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만 한다고 될까요? 증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소장 뒤에 입증 방법이라고 해서 증거를 같이 첨부해서 내는 겁니다. 이 경우는 직장 동료들끼리의 돈거래여서 계약서가 없었거든요. 그럼 계약서가 없었기 때문에 돈을 줬다는 이체 확인증과 문자 메시지, 언제 돈 줄 거야? 미안해, 내가 빨리 줄게 라고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내용까지 증거로 첨부해서 소장으로 제출했던 사례입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판사님께서 어떤 서류를 내라고 했어요. 혹은 언제까지 내세요. 기일을 정해줬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학창시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혹은 대학교에서 레포트를 내라고 해요. 우리 그거 제때 낸 적 있나요? 대부분 하루 이틀 늦게 내서 점수가 깎이거나 혹은 나이가 들어서도 세금 같은 거 날짜 못 지켜서 가산세 몇천 원, 몇만 원 더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좀 기일 자체를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송은 다릅니다. 소송은 내가 기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불이익이 굉장히 큽니다. 소송 절차에서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것은 권리 위에서 잠을 자는 것이고 자폭행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무변론 전부 승소 판결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원고가 소장을 내게 되면 피고가 그 소장을 받아보게 되겠죠. 그러면 소장 뒤에 소송 절차 안내서라는 것을 법원에서 같이 보내줍니다. 그 내용을 보면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라고 안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30일을 지키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겠죠. 하루 이틀 늦게 내도 되겠지. 혹은 야근하고 회사 생활이 너무 바빠서 깜빡했다든지.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무변론 전부 승소 판결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는 것은
지금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기 때문에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구나 라고 간주를 해버리고 판결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인 나는 어떤 변명도 혹은 어떤 주장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부 패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30일이라는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이와 같은 절차나 기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원고가 소장을 내고 피고가 답변서를 내면 변론 기일이 잡히고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판사님 앞에 가서 원고와 피고가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송을 할 때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될까요? 내가 가서 소송을 할 수 있나? 라는 그런 의심이 들 거 아니에요.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변호사 강제주의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독일과 같은 나라는 일부 채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본인이 직접 가서 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내가 너무 바빠서 누군가에게 나의 대리를 시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바빠서 내가 대신 법원에 나가볼까? 이런 것은 허용이 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거나 대리를 시킬 거면 변호사만 가능하다. 물론 3천만 원 이하의 소액소송에서는 일정한 가족들의 경우는 대리가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은 있지만요. 원칙적으로는 대리는 변호사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변론 기일이 잡혔어요. 그러면 나는 재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사님 앞에 가서 나의 주장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학교 때 PPT 준비하는 것처럼 파워포인트 준비해서 가야 될까요? 물론 말로 하는 그런 재판도 있지만요. 우리나라는 서면이 위주인 재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재판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서면으로 써서 법원에 제출을 하셔야 돼요. 재판 날짜가 잡혔다면 보통 2주 전에 서류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미리 제출을 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알아야 피고도 방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판사님께서 내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읽어보셔야 판사님께서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주 전에 미리 서면을 내셔야 됩니다. 나의 주장,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증거, 내가 증인 신청을 하고 싶으면 증인 신청서까지도 미리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드라마를 보면요. 증인 신문을 하면서 변호사가 갑작스럽게 증거를 확 들이미는 경우가 있어요. 이래도 거짓말을 하실 겁니까? 하면서 그런 거 되게 극적이고 멋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증인 신청이나 증인 신문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제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재판을 하시게 된다면 미리 제출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재판 당일에 가서 내가 말로 하겠다라고 하면 판사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2주 전에 제출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쌍방이 서면을 주고받는 기간이 한 달 정도는 걸리겠죠. 그래서 재판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고요. 1심 재판이 끝나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립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의 불복 기간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판결문을 받고 나서 항소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실 수가 있고요. 3심제이기 때문에 1심에서 한 번, 2심에서 한 번, 2번의 항소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간략하게 민사소송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제가 다음으로 형사재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민사소송이랑 형사소송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민사소송은 제가 당사자가 누구라 그랬죠? 원고랑 피고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형사소송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사인의 보복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거든요. 어떤 뜻이냐면 만약에 누가 저를 때리고 갔어요. 그럼 제가 그 사람을 가서 때려도 될까요? 안 되겠죠. 누가 제 휴대폰을 훔쳐갔어요.
그럼 제가 가서 그 사람의 휴대폰을 훔쳐오면 될까요? 안 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사인의 그런 보복이 허용이 되어 있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럼 피해자는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럼 피해자는 어디에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야 될까요? 바로 수사기관이겠죠.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서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피해자가 정말로 억울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검사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형사재판에 가서 재판을 진행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검사를 정의의 수호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이와 같이 검사가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해서 형사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형사재판에서 판사님,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선고를 해주십시오 하면서 구형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검사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은 적어도 징역 5년 정도는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구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은 피해자는 출석하지 않고요. 판사님이 있으면 오른쪽에는 피고인과 변호인, 그리고 왼쪽에는 검사가 앉아서 형사재판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형사재판에서는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될까요? 민사소송이랑 약간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민사소송은 단순히 돈 문제잖아요. 그런데 형사재판은 어떻습니까? 내가 실형의 그 선고를 받을 수도 있고요. 벌금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변호사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 변호사를 국선 변호사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변호사를 지정해주는 경우는 이렇게 7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 피고인이 구속이 된 때라든지 6번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라든지 이 2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좀 무섭죠? 아주 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란 뜻입니다. 그런 경우는 본인이 변호사가 필요 없다고 해도 국가에서 변호인을 지정을 해줘서 좀 그 보호를 받아라 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2번 피고인이 미성년자인데 라든지 3번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처럼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때도 국선 변호인을 선정을 해주고요. 혹은 4번 피고인이 노화자인 때라든지 5번 피고인이 심신장애 의심이 있는 때처럼 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혼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힘들 것 같다라는 경우도 국선 변호사 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판사가 재량으로 7번의 경우처럼 빈곤이나 기타 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것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호인을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내는 걸로 시작이 된다 그랬죠. 형사소송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우리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찰서 가서 신고해야 되잖아요. 누가 지나가는데 내 엉덩이를 툭 만지고 갔어요. 그럼 강제추행이라고 고소를 해야겠죠. 그래서 형사소송의 시작은 경찰서나 검찰청,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물론 경찰이 스스로 인지를 하거나 고발 사건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고소인의 고소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사기관이 2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경찰과 검찰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경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경찰이 1차적인 조사를 하는데요. 우선 고소인이 고소장을 내게 되면 고소인을 부릅니다. 그래서 고소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하셨는지, 지금 고소장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사실입니까? 고소인이 내신 증거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어떤 취지로 내신 겁니까? 해서 경찰이 한번 고소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러고 나서 피의자를 불러요. 그래서 피의자에게 당신이 지금 이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자백입니까? 부인입니까? 해서 피의자에 대한 신문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지고요. DNA 조사 같은 것도 경찰 단계에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보통 2개월 정도의 수사기간을 갖게 되고요.
2개월이 지나서 수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를 시킵니다. 그러면 검찰청에서도 이제 조사를 시작해야겠죠. 검찰청에서도 똑같이 고소인을 불러서 고소하신 내용이 이것이 맞습니까? 증거가 이것이 맞습니까? 또 물어보고요. 피해자를 또 불러서 당신은 지금 자백을 합니까? 부인을 합니까? 또 물어봐요. 왜 검사가 똑같은 일을 또 할까요? 시간이 많아서 그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의 신빙성,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기 위함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까먹어요. 그 2개월,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말을 까먹거나 혹은 자기가 거짓말했던 것이 어떤 패턴으로 거짓말했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이 바뀌는 경우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신빙성을 좀 탄핵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봤을 때 이 사건이 조금 원만하게 합의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검찰 내부에서 형사조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원만하게 둘 사이를 합의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가 한 3개월 정도의 조사 기간이 지나면요.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사건은 크지 않은 사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약식 명령으로 검사가 벌금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검사가 무죄냐 유죄냐를 판단할 권한이 있을까요? 보통 무죄냐 유죄냐는 판사가 판단을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검사에게도 그런 권한이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기소 편의주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검사에게 불기소냐 기소냐의 재량권을 준다는 건데요. 만약에 검사가 이 사건을 쭉 봤어요. 자기가 봤을 때는 이거 재판으로 가도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가 나올 것 같은데 라든지 혹은 이거는 고소인이 이야기하는 걸 다 들어봐도 도저히 범죄가 될 것 같지 않다든지 하는 경우는 검사가 재량으로 불기소 처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검사도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증거가 불충분하니까 혐의 없음이라는 처분을 내릴 수도 있고요. 아무리 봐도 죄가 안 된다, 죄가 안 됨, 같은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형에서 끝날 것 같다라고 하면 검사가 벌금형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고 검사가 봤을 때 이 사건은 너무 중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람이 형사재판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형사재판으로 사건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것을 기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 형사재판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형사재판의 시작은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부터 판단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혹시나 고문이 있었던 건 아닌지 혹은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은 아닌지 제대로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이 된 것인지를 판단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재판이 끝나면 판사는 무죄냐 유죄냐의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무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하면 될 텐데 유죄라는 것은 또 종류가 다양하겠죠. 벌금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징역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조금은 생소하겠지만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징역형이라는 것은 간단하죠. 교도소 가는 거 있잖아요.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그런 것을 징역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집행유예라는 것은 우선은 실형을 선고하는 겁니다. 징역 3년에 처한다 라고 선고 자체는 하고요. 집행을 유예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5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어요. 또 다시 죄를 짓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형의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시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고 이제 벌금 내는 것은 벌금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선고유예라는 거는요.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거예요. 판사님이 아예 선고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경우에 이루어지냐면요. 이 사람이 너무 경미한 범죄고요. 초범이고요. 너무 반성하고 있어서 개선의 정이 현저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벌금형을 내려요. 징역형을 내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는 살고 싶지 않다 하고 인생을 포기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판사님이 시혜적으로 한 번 정도 용서를 해준다는 의미가 선고유예거든요.
그래서 죄는 인정되지만 당신에 대한 선고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형사재판이 끝나게 되는데요. 형사재판도 마찬가지로 3심제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 판결 선고를 받게 되면은 일주일 이내에 항소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1심에서 항소를 해서 항소심으로 가면 항소심에서 한 번에 더 불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형사재판까지 모두 마치게 됩니다. 네, 제가 오늘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일반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지금은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적도 없고 설마 장래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런 것들에 조금을 관심을 갖고 찾아보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런 분쟁에 휘말리셨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를 하셔서 좀 현명하게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